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세금 부담이 줄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 구멍 뚫린 정부 재정은 괜찮을까요? 2030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막판 외교전이 뜨겁습니다. 무려 61조 원의 경제 효과, 5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가능성과 지금까지 분위기, 한 주간의 경제 이슈, 피코노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피코노미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고요.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피코노미 첫 번째 주제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큰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고지서가 막 발송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줄었는지 권혁중 평론가님 혹시 뭐 전체적인 통계가 아직 자세히 나오진 않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서울의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지금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도 1주택자들도 사실 뭐 혜택을 받지만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서울의 다주택자, 특히 이제는 강남, 3구, 이제 용산 이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한 채랑 그다음에 헬로시티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두 채를 갖고 있는 두 채 있는 거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과 사실 2주택자 이번에는 이제 중과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아무튼간에 일단은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가 3,9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540만 원, 무려 퍼센테이지로 보면 86%나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아마 이번 연도의 종부세의 가장 큰 혜택은 서울에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이렇게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됐다. 한때 뭐 종부세가 이제 뭐 징벌적 과세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건 뭐 김광석 실장님 뭐 가격이 좀 떨어졌고 또 공시가도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공시지가 현행화율을 발표했고 그 현행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사실상 현행화율을 뭐 전 정부 때는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자체를 아예 결과적으로는 폐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부동산 가격 하면 실거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시지가는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이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려야 그것에 준하는 적절한 재산세를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현행화율인데 그 제도를 결과적으로 이제 폐지하는 액션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대상자들이 많아질 텐데 몇 명이 없어질까? 기존에는 대략 한 130만 정도가 작년에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1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많이 줄게 되네요. 그럼 30만 명 가량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다가 0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종부세 기존 내시던 분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내시던 분이 안 내시는 분까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상징적인 아파트가 또 음마 아파트잖아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 226만 원 정도 됐었는데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30평형대 정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례들을 보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의 경우 상당한 종부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종부세가 줄어든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늘 종부세가 이 징벌적 세금이다.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상화됐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정상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중과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현재로 본다 그러면 정상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 너무 이중적 과세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재산을 늘려간다는 게 사실 뭐
뭐 징벌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는 과거 정부에서 너무 징벌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뛴다는 그 주범이 뭐 다주택자 아니면은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예 그 프레임을 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체할 수 있는 그래서 현실화로 가고 있는 이런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거운 종부세가 좀 정상화되는 거다. 네. 아니면 혹시 일각에서 뭐 부자들만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김 실장님 그런 쪽으로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자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위 다주택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자보다 그리고 무주택자보다 부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위 말하는 부자들에게 결과적인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게 종부세는 뭐 이중 과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조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극화가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도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분명히 찬반이 있겠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과세 정상화로 보는 측면,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는 측면, 약간 이제 의견이 대립할 수가 있는데, 아까 김 실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종부세가 줄어든 게 부동산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인데,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낮게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공시가의 종부세가 좀 올해처럼 굉장히 적게 물리니까 좀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제는 그 현행률을 69% 이번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적용을 내년에 한다. 적용한다. 예, 하다 보니까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종부세 계산법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부세 계산법에 공시지가에다가 기본 공제를 빼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예. 거기서 나오는 게 과표고요. 그 과표에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는 세금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시지가인데,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네. 네, 지금보다 만약에 오른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공시가가 많이 낮아졌단 말이죠, 올해.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봤더니 이제 예. 평균적으로 5.13% 올랐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서울은 어떻게 올랐냐? 12.4% 올랐거든요. 올해 오. 1월부터 8월까지. 예. 그럼 이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은 당연히 공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소폭,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이제 소폭 이제는 증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내년 현실을 올해와 같이 유지하더라도 그렇죠. 집값이 오른 데 따라서 공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올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종부세가 또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 그러나 뭐 맞습니다.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는 이제 가격 상승 남은 연말까지 상승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이러면 네. 부동산 시장에 혹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정도 네. 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부세라든가 공시지가율 현행화율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실화. 물론 이 정책 기조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보유한 자들은 많이 보유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매도세가 있었던 것이 매도세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신규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한 채 더 사겠다라는 잠재적인 매수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수에 따른 부담을 또 경감시켜 주니까 네. 매도세를 좀 약화시키고 매수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 기조로 해석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의지, 이런 의지대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의지는 어쨌든 가격을 이렇게 상승하는 기조를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잠재적인 매수자에게 이제 사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신호처럼 느낄 수 있고 매도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도 굳이 매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근저에 깔린 배경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예. 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가장 약한 고리는 부채인데 빚, 가계빚. 그 빚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있어요. 두로. 예. 물론 정부부채도 문제겠지만. 근데 가계부채 관점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그 가계부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만약에 터질 것을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터지거든요. 예. 어떤 일이 벌어져야 터질까요?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폭락하면 이 주택담보대출 부채는 터집니다. 외환위기 이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요. 예. 그걸 절대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는 이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또 역시 측면이군요. 두 번째 기업 부채 관점에서 가장 큰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 대출 부분이에요. 역시 이 부분도 미분양 주택을 계속 해소시켜야 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만 궁극적으로 그 근저에 깔린 그 문제 본질을 해결하는 거죠. 예. 건설사들이 분양이 돼야 그 돈을 금융사에게 갚으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할 때 있어서 주택 가격을 사수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떨어뜨리면 안 있다. 되겠다. 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에 이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이번 연도는 특례보금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부동산 가격을 떠받쳤던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특례보금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우대형 사라졌죠. 근데 이제 새롭게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례 보정입니다. 이게 내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됐던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2%대로 고정금리로 대출 총량의 한 80%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오늘 2%. 발표를 했죠. 그래요? 그 이런 걸 봤을 때에 이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떠받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들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빅코노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일자리도 줄고 임금이 안 오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지 조금은 궁금하네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김광 실장님, 우리 가계 실질 소득이 늘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통장에 찍히는 소득 있잖아요. 예. 그 소득이 명목 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의 소득. 근데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같은 소득이 똑같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예를 들면 3년 전 5억과 지금의 5억은 다를 겁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실질 소득은 같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여전히 유지된다 하더라도 네.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실질 소득의 개념이죠. 예. 근데 그 실질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가 증가율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0% 아래에서 맴돌죠. 예. 전년 동기보다 떨어지다가 3분기 들어서 소폭으로 올랐어요. 네. 자, 이것은 자, 2022년 3분기. 네. 그러니까 지금 3분기가 22년 3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22년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역사상 정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3분기가, 그러니까 네. 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게 실질 소득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고물가인 건 맞지만 지금 고물가지만 3%대잖아요. 근데 22년에는 5%대였거든요. 6, 5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 이 물가 상승률을 22년 3분기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보시는 예. 것처럼 지금 7, 8월 이 정도는 2, 3%대 물가 상승률인데 예. 22년에 7, 8, 9월은 6, 5 이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예.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면서 실질 소득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네. 일단 실질 소득이 늘었다. 실제 소득이 늘었다기보다는 네, 물가를 감안한 게 그렇다. 사실 뭐 소득이 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임금이 좀 늘어야만 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데 내 실질 소득 늘었나? 이렇게 보면 아마 소득 계층별로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모든 계층이 다 실질 소득이 늘었어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양극화의 문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소득 분위를 계산한다 그러면 보통 소득 분위가 1, 2, 3, 4, 5분위 이렇게 나뉘잖아요. 고소득 상위, 그러니까 상위 20%가 이제 5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 5분위 같은 경우가 월 평균 소득이 1,084만 원이에요. 근데 소득 1분위 같은 경우가 이제는 월 소득이 1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갭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통계치로 잡혀서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거 느껴지고요. 한마디로 사실 이제는 잘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사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런 고금리 상태가 그렇거든요. 취약계층에게는 더 어려운 게 사실 고금리 상태에 놓인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분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처분 가능 소득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면 뭡니까? 이게? 일단 내가 소득에서요. 일단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금 빼고요. 세금 내고. 그다음에 뭐 연금 이런 거 이거 빼고 나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이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봤더니 이제는 1분위 같은 경우가 90만 원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이 90만 원인 겁니다. 근데 5분위 같은 경우에는 83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통계를 본다 그러면 안타까운 게 양극화의 문제가 저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는 1분위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분기가 7, 8, 9월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기입니다. 장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일용직 많이 하시고요. 일용직 일자리가 건설 줄어서. 업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할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근로소득 자체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 1분위가 거의 다 농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환경이 좀 있었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사실 이제는 뭐 상업소득도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더라도 그래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지켜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 소득이 오랜만에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이런 뭐 쉽게 좀 개선이 되기도 좀 어렵습니까? 이런 거는? 뭐 당장 개선되긴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나마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 소득이 1분위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쪼그라들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는 이런 구간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은 이 1, 2분위의 근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로 안정성. 근로 조건이 매우 현저히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서 소득 기반을 좀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좀 안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물론 이 그래프상에서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은 갖게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뭡니까? 이게 뭐냐면 5분위는 보통 대출을 의존하더라도 1금융권에서 의존합니다. 은행권에서. 돈 있는 근데 신용이 좋은 1분위는 분들.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1금융권에서 의존을 못해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떨어지니까 2금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돈을 빌려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저축은행, 카드회사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1분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에서 1분위가 어쩌면 고용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소득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또 역시 고금리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1분위의 삶의 질을 좀 올려줄 수 있을까? 금융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실질 소득의 소득 계층별 차이를 좀 줄이고 특히 이제 1분위 계층의 소득 근로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계소득 증가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아까 이제 물가가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한데 이게 좀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5분위라든지 4분위, 뭐 3분위 이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근데 일단 1분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고금리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뭐 내년도 상반기에서 뭐 5월 달에
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은 일단은 고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제 조건하에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소득 분위기가 낮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어려울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통계 봤듯이 예. 1분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하지만은 이제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실질 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이게 양극화 상태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이 소비 지출에 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뭐 경제 전망 책에서도 좀 언급은 하셨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기준금리 자. 내년에. 예, 금리에 대해서요. 네. 예, 기준금리 기조는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건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물가 2%에 가깝게 가는 과정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는 지점은 당장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년 하반기? 예.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소위 말하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물가를 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생겨요. 근거가 생겨요. 근데 상반기 중에는 곧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상하죠. 기대감. 기대감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만으로 돈을 옮기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으로.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옮기는 거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선행성을 좀 기억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신경 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어떤 변화도 이제 예상이 된다.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뭐 팁을 드린다면 이번 달 말일 11월 30날 예.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예. 미국의 PCE 물가가 발표가 되죠. PCE 물가. PCE 물가. CPI 물가가 있고 PCE 물가가 있는데 예. 근데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CPI 데이터도 시장이 환호할 만큼 떨어졌고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졌고 PPI 생산자 물가도 떨어졌고 예. 그밖에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PCE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 예. 또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있겠지라는 그런 예. 시그널들을 보면 네. 그만큼 그때그때 돈의 유입이 있다. 그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 자본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좀 포착하시면 좋겠다고 의견 드립니다. 월말에 미국 10월 PC인가요? 11월? 그렇죠. 예. 11월에 발표되는 10월 PCE 물가 상승. 10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를 조금 유념하라.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엑스포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유치하자. 뭐 이름이 아주 부산 엑스포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뭐 경쟁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그쪽에서는 리야드 엑스포 그럽니다. 지금 이번 엑스포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평론가님. 이 종류라든지 뭐 어떤 의미, 효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엑스포? 많은 분들이 이제 엑스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엑스포 했었잖아요. 네. 그 여수 엑스포, 그다음에 대전 엑스포 대전 있었잖아요. 엑스포. 예, 그런 건 이제 인정 박람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인정 박람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요. 뭐 대전 엑스포 같은 게 IT였고 전자였고 여수 같은 경우는 뭐 문화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는 왜 떠들썩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등록 박람회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제가 땅에 정해진 게 없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IT든 뭐 반도체든 뭐든 간에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기간이 길어요. 6개월 동안 열립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KDI 자료에 따르면요. 예. 그 얼마 정도 찾아오느냐? 5천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거다. 5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좀 넘어가는데 예. 그 정도의 관광객들이 이제 온다는 거고 그럼 거기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61조 원을 지금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엑스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거예요. 50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죠. 50만 명 예. 이상의.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가 이 등록 박람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외국에서 자기네들이 그 부스를 세우잖아요. 박람회다 보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스 자재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다 우리나라에서 할 거란 말이죠. 예. 달러 싸들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환율에도 안
결정이 될 거예요. 2030년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야 등록 박람, 이 부산 박람회는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 6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부산이 반드시 엑스포를 따야 되는데 네. 이제 다음 29일 새벽 그렇죠? 네. 자정에 자정입니다. 결정이 되는데 뭐 상당히 지금 박빙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박빙 예. 맞고요. 뭐 그 조사들이 많이 있지만 다소 사우디가 우세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예. 종종 발표가 됩니다만 자,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은 박빙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확실히 될 거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운 상황.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좀 불안불안한 상황. 또 기대감도 좀 상당히 있는 기대감이 상황. 높은 상황. 기대감 반, 불안함 반 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감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유치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출발했는데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서 거의 지금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네. 보도는 그런데 사우디의 오일머니, 네. 우리나라 이 그룹들의 있던 투자 파워 뭐 이런 싸움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오일머니죠. 말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 쪽에 표가 많아요. 이게 한 아프리카. 49표 정도 되고요. 유럽과 똑같습니다. 네. 네, 49표, 49표인데 아프리카 쪽에 러브콜을 보냈던 게 차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일머니로 돈 빌려줄게. 니네 경제 개발해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일머니의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게 공적 개발 원조 ODA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를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그대로 전수시켜 줄게. 너 돈을 원하니? 아니면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어떤 환경, 경제적 성장을 원하니?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네. 공적 개발 원조, ODA를 더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뭐 오일머니냐? 우리나라의 민관, 재계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럼요. 그룹들이 그러니까 총수들이 열심히 뛰었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략이 그거였어요. 기업 총수제 전략이 삼성,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네. 글로벌 영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정을 했습니다. 삼성은 31개국 딱 지정해서 거기에 이제는 힘을 실어줬고 LG, 뭐 현대자동차도 딱 지정 나라를 지정해 갖고 이제 홍보전을 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 결국에는 이제 29일 날 0시에 표결이 들어갑니다. 네. 28일 날 10시에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8일 10시에 이제는 PT, 5차 PT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그 로마 간 다음에 그다음에 리야드 이 순서대로 가는데 좀 개인적 생각이지만 꼭 이번에 PT도 잘하고 예. 표시를 해서 꼭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네.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네. 어떻게 되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될까요? 뭐 말 그대로 투표 결과 네. 현재는 박빙이지만 열세잖아요. 예. 박빙 열세 속이지만 그래서도 어쨌든 뚜껑을 열어봤을 때 부산 엑스포로 결정되는 거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3분의 2 득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130개 정도를 득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럼 2차 투표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1차에서 로마가 열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에 더 유리하지만 로마의 열세가 아니라 로마가 상당히 표를 가져가면서 득표를 좀 했다. 그 표를 우리가 뺏어 우리가 가져갈 가져온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네. 다음 주 피코노미에서 한번 이 유치를 했다, 성공했다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피코노미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